네, 이번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차명진 새누리당 전 의원 모시고 6.13 지방선거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국 상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거 개표 상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민주당의 압승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좀 듣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 가지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은 정책 대결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촛불 또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은 일정하게 야권에 대한 경고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선 이후에 야권이 국민과의 소통에 정확한 눈높이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야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부울경 자체가 굉장히 초박빙 상태로 들어갔고 그렇게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투표를 해야 될 동의인들이 늘어난 것 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세대 또 여성들이 조금 더 정책적인 참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전반적인 트렌드가 여러 가지 이번 선거 자체가 지방선거로서의 어떤 정책 대결을 만들어 가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어떤 시민들의 지방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재현 의원님. 네, 여당이 하여튼 이번 선거에서 석권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권이 이제 전반적으로 참패했는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이나 소득 성장 정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측면. 또 하나는 탄핵 효과, 탄핵 이후 최초의 선거입니다. 탄핵 효과가 아직도 이제 국민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니 해도 대선 후 1년이 채 안 된, 1년이 간 넘었죠. 간 넘은 선거. 그래서 소위 말하면 대선 전 1년, 대선 후 1년의 효과를 못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선거를 쭉 돌아봤을 때 이슈, 인물, 정책이 없었다라는 아쉬운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번 선거 과정 좀 돌아봤을 때 좀 아쉬웠던 점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면 사실 어떤 언론에 보니까 좀 더 바람직한 것은 말하자면 시도를 얘기할 때 예산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선거 공보부를 쳐다보더라도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더 나아진 걸 못 봤습니다. 전체 구도적인 선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공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통한 쟁점적 어떤 논쟁이 되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문제라든지 스캔들의 문제라든지 네거티브 공방이 많이 있었고 또 큰 틀에서 어떤 지방 정치 의제보다는 동북아 평화라든지 안보 이런 의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어떤 야당이 분열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후보들이 나누어져 가다 보니까 후보들의 어떤 질적 역량, 특히 바른 미래당에 있어서 이번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무국의 어떤 화학적 결합이라도 이런 것이 모자랐기 때문에 안철수나 유승민 이런 어떤 개인 리더들의 역량을 떠나서 선거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글쎄, 선수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운동장이 기울었다 이렇게 탓하면 안 되죠. 그렇게 탓할 거면 아예 출전을 하지 말아야죠. 분명히 이번에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기울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대선 전 1년, 대선 후 1년 요 즈음에 있는 선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요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운동장 얘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야당에서 보통 이제 많이 공격한 것이 민생, 경제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고 여당 입장에서는 평화를 가장 크게 내세웠단 말이죠. 이번에는 차재현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민생 이 부분을 강하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쪽으로 오히려 더 표가 쏠렸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정도라면 네. 사실은 이제 좀 국민들이 정당보다는 좀 인물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거대 담론 이런 거보다는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생활, 민생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게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슈가 큰 거대 담론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지방선거 1년 그러니까 대선 바로 1년 후라는 아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뭐 어쩔 수 없죠. 뭐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상황이 그렇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전적으로 이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불리한 선거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결과론인데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견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견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강조했어야 되지 않는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고문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좀 늦게 나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좀 사실은 이제 제가 당신께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바른미래당의 대표로도 좀 사실 이미지가 각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의 어떤 당 대표나 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 등이 좀 견제를 좀 강하게 했으면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성과는 못 얻었겠으나 조금이라도 좀 더 야당 쪽에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근데 이것도 좀 결과론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심전 의원님. 뭐 기본적으로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선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인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건데 생산자인 정치를 그런 면에서 실제로 여당이 내놓은 상품보다 더 나은 상품을 야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자잘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니드에 너무 말하자면 부합하지 못했다. 가령 그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뭐 서병수 후보나 유정복 후보나 오히려 당 대표가 지지 유세를 하러 가는데 후보가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정도라면 실제로 소비자의 니드하고 너무 이게 평화냐 민생이냐를 떠나서 실제로 국민들은 말하자면 민생을 더 원하고 평화도 원한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평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눈높이 국민의 70%가 얘기하는 그 평화론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면서 지지할 건 지지하고 비판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눈높이 국민의 말하자면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니드가 달라지다 보니까 저 회사는 도저히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선택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생의 어려움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국민 기본소득제라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 어떤 그 최저 임금만 하더라도 지난 과거에 6%씩 인상한 데 비해서 실제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경제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뭐 군산 GM을 비롯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 자체를 지금 현재 1년 내에 이 문정부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문정부 탓이라고 돌리기에는 아직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드 논쟁으로부터 시작되는 정권 초기부터의 지난 1년간의 문제가 10일 날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한 갈물이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조금 더 일자리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법 제도적 개선의 문제에 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김 의원이 지금 얘기했지만 야당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과 야당의 그 여당 비판 이게 아직 국민들 가슴에 와닿기에는 좀 그게 현실화 안 됐다. 그건 분명히 김 의원도 인정을 했어요. 이제 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꾸 그 선수가 이 운동장 탓해서 죄송하지만 네. 1년밖에 안 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홍준표 대표가 어떤 한국당을 이끌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솔직히 좀 반성은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예컨대 그 보궐선거에서 저 부산 해운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그 공천이 아니라 사실은 악천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냉정하게 지금 생각하면 뭐 이런 얘기 본인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송파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직장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것이 곧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자질의 문제가 되는가 이것도 한번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너무 자기 그 측근이나 자기 임의적으로 그 공천을 했다라는 문제, 뭐 그것이 저는 상당히 컸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이제 예컨대 여당의 지금 과속 여러 가지 정책적 과속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어떤 견제하는 입장에서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좀 고춧가루 뿌리듯이 했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것이 여당의 현재 정책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조차도 좀 썩 내켜 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제가 볼 때는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말이 냉정하게 볼 때. 맞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이제 경남이 아직까지 어떻게 뒤지락 네, 지금 화면에 하기 잠깐 때문에 나오는데 확인을 해드리면 예. 현재 상황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현재 김경수 후보가 48.7%, 김태호 후보가 47.2%, 개표율은 25.6%인데 표 차이는 6,800표 정도 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태호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물론 드루킹 문제 있어서도 김경수 후보도 선전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 경남의 상원의 유권자가 경남 유권자의 3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창진의 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그 마창진의 주민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강제적 통합이라는 마산 부분. 창원지주. 예. 그것을 진해시 같은 경우는 진해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 안상수 시장을 일방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컷오프 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말하자면 경남 선거판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30% 유권자의 마음속에서 상당히 어떤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축이 매우 크게 흔들리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은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부울경이라고 하는 축이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사실은 창원은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의 공천을 그렇게 좀 일방적으로 하고 자기 보좌관 조질래라는 후보로 만들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허성모 후보하고 다자구조가 되면서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되고 창원시장 선거에도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차후에도 물론 오늘 홍준표 대표께서 스스로 사퇴 의견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주신 여러 배경들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어제 북미 정상회담 역시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긍정 효과, 부정 효과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북미 정상회담에서 회담을 통해서 확실한 비핵화 효과를 바랐던 사람들, 주로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 이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에서는 상당히 경악할 만큼 어떤 그 회담이 어떤 별 효과가 없는, 성과가 없는 회담이었고 그분들의 어떤 그 좀 분노도 좀 반영됐을 거고 또한 반대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이 방법이라는 건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다 한번 믿어보자, 김정은을. 그거죠. 그런 그 생각에 동조하는 주로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한번 좀 긴장을 하고 좀 표를 더 찍는, 그래서 서로 상쇄하는 저는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기우는 일기에는 현재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계속 제가 좀 시간 얘기를 좀 하는데
하여튼 뭐 이 시간이라는 그 변수를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하여튼 그 서로의 효과들이 좀 상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차 의원님의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분석일 수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이번 선거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이 하루 전날이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면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큰 말하자면 역사적 전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하자면 쉽게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이 최근처럼 양국 정상이 자주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렇게 오히려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듯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하여금 여러 가지 안보적 차원에서의 어떤 대북 관계보다는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 더군다나 그런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또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남북의 정상을 이렇게 존중한다는 분위기를 받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이제 뭐 진보, 보수, 그리고 중도 이렇게 표를 좀 나누면 30, 30 그리고 40 정도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봤을 때 보수 쪽에서 즉 샤이 보수라는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중도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았는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이번에 먼저 김 전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저는 보수의 특성상 샤이할 수 없다. 네.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심리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지난 탄핵 또 혹은 촛불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따져오면서 큰 틀에 보수 진영의 정권이 한 10년 갔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또 좀 길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자기의 선택이 지는 선택을 하기 싫다, 이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중도 진영이라는 것이 많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큰 대세를 따르고 싶어하는 심리가 더 있는 것. 안 그래도 삶도 팍팍한데 내가 굳이 이념적 대결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내가 선거에 지는 그런 기분 나쁜 결과를 맞이해야 될 것이냐라는 사람들은 딱 15%, 20% 플러스 알파가 되면 지금 이 김문수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가 만들어낸 표수 20% 정도의 아주 광고한 보수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플렉시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샤이 보수 얘기가 왜 나오냐면 네. 여론조사 할 때와 실제 투표할 때와 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샤이 보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샤이 보수 얘기를 할 때는 여론조사 문제를 놓고 봐야지 뭐 보수층이 얼마냐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여론조사 했을 때 가장 최근까지 한국당의 지지도가 사실은 20%를 못 넘었어요. 그죠? 10% 초반대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의 지지도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그 50%를 이제 훨씬 뭐 넘어서 막 60, 70%로 갔죠. 이제 그런 상황에 보면 실제 샤이 보수는 있었다. 투표 이제 아까 이제 아직은 이제 출구조사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제 평균적으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30%를 웃도는 그런 이제 30% 후반대를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그 중도층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상당히 중도층에 위기가 있지 않나. 하나는 일단 조직력이 안 받쳐주니까 후보들을 제대로 못 내든지 어떤 후보가 너무나 어떤 신생 후보를 내면서 그 표를 못 걸어들인 측면도 있고,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 바른미래당 등이 의회 활동을 통해서 중도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번에 상당히 중도층이 얻은 표는 상당히 그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심각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런 결과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시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샤이 보수는 있어요. 여론조사 응답에 답을 하지 않는 보수 예.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투표장에 왔느냐, 투표장에 왔을 때 샤이 보수층을 카운팅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 보면 대구라든지 사전 투표의 결과를 보면 전남이 굉장히 높고 7% 정도 차이로
대구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층이 많은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건다라면 그 샤이 보수층이 전체 투표의 영향력이 높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같이 상쇄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역으로 보면 우리가 광주 항쟁의 문제라든 4.3 문제도 이제 터지는 이유는 사실은 샤이 진보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어떤 국가 권력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확하게 답을 못하고 숨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정부에서 촛불정부에서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숨겨야 될 의견들이 별로 없다. 물론 현재 뭐 보수층들이 좀 내가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갔느냐 많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만큼 투표율에서 샤이 보수를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도 나왔지만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2위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단일화돼야 된다라고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지만 막상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당선자가 확실시되거나 유력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제3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의 존속 여부도 이번 선거로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손학규 상임선대 본부장도 그렇고 실제로 이 선거의 특징들을 좀 눈여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는 특히 시장을 누가 찍느냐, 구청장 누가 찍느냐 이렇게 줄줄이 찍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후보 개인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이 누구냐, 시의원이 누구냐, 구의원이 누구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구도적으로 보면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교해 보면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안철수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압도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는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옥새 파동 같은 것들이 대안으로서의 어떤 정당의 가능성, 다당제의 가능성을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포기를 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였고 특히 바른미래당 자체는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무국 자체가 두 당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보수를 쓰느냐 안 쓰느냐까지를 말하자면 그 두 대표 체제가 옥신각신하는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도 3위를 했거니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모든 선거에서 거의 지리멸렬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내의 그 기로가 상당히 어떤 자유한국당이나 말하자면 뭐 민주평화당에 비해서 훨씬 더 험난하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도생의 길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민주당으로, 어떤 사람은 자유한국당으로, 어떤 사람은 또 살아남아서 다시 가는 뭐 평화민주당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분열 상태도 우리가 뭐 최악으로 보면 나타날 수 있겠다는 것들이 이제 예견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차장님. 지난번 그 예산할 때 그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취했냐면 여당에서 내놓는 안과 야당에서 내놓는 안에 수치적으로 중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쪽을 타협을 시켰다. 이 우리가 바로 이것이 중도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게 중도인가? 그냥 산술 평균에서 이 나누기 이해하는 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안철수 대표는 중도를 얘기했지만 그것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그랬지. 그리고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조차 그 바른정당에서 간 분들은 자기들은 개혁부서라고 그러고 또 국민의당에서 간 분들은 자기들은 중도라고 그러고 서로 이제 생각이 안 맞고 그리고 사실상 실제 그 당협 내지는 사무처 요원조차 서로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참담한 결과를 저는 맞이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에 상당한 위기가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이런 측면은 있어요. 앞으로 한 일주일 지나면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 이 지방선거가 상당히 여당한테는 중요하지만 야당한테는 또 이게 의미가 사실은 점점 아주 쉽게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회의원 수를 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향후 정계 개편의 문제들이 또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른미래당에게 이번 선거 결과는 위기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막바로 회초모형식으로 반영되기는 좀 안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뭐 예측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좀 지켜보면 되는 거지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 홍준표 대표는 바로 자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퇴할 수 있다고. 안철수 대표가 기자 인터뷰하는 걸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채울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상당히 많은 더 실망감을 줄 수 있겠다. 네. 여전히 채워야 된다. 이것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하단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뭐 저희가 큰 화면으로도 보여드리는 것이 경남지사 관련된 것이 아직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개표율이 지금 29.3% 정도 진행이 됐고 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 48.9%, 김태호 후보는 47%로 만여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표가 될 때마다 수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49%가 됐다, 48%가 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개표율에 따라서 지금 10,000표 정도 차이가 나면서 약간은 벌어지면서 김경수 후보가 조금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뭐 가장 격전지 남아있는 마지막 격전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 먼저 차 전 의원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글쎄 제 경험으로 통상 볼 때는 도시 쪽 그 투표하면 늦게 열려요. 그래서 아마 경남의 동쪽이 이제 주로 도시가 많은데 예. 그게 아마 좀 늦게 열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열리면서 아마 경남지사의 김경수 의원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하는데 따라서 이 추세대로라면 김경수 의원이 계속 앞서는 거는 맞지만 상당히 김태호 후보가 선전한 건 맞죠. 그렇죠? 선전한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드루킹 사건도 있고 김태호 후보가 뭐 선거의 달인이라 이름 지어질 만큼 당보다는 어떤 개인기에 상당히 의존해서 선거를 치른 측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김태호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네, 예상과 달리 예. 뭐 그거는 맞죠. 알겠습니다. 뭐 사실 맞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것이죠. 저 정도면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경남 유권자가 이제 276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창원 그다음에 김해, 양산 이쪽이 한 5,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 지역이 앞으로 이제 점차 그러니까 표 차이를 낼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밌는 것은 김경수 후보가 고성 출신인데 진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진주는 사실은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요. 최근에 제가 부산, 경남을 다녔을 때 재밌는 것은 그래도 고등학교를 진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김태호 후보의 고향인 거창하고의 소지역주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김경수 후보가 유리한 부분이 되고요. 바로 직전에 창원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태호 36.3 대 김경수 37.4 조금 앞서는 형태로 김경수가 이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김해에서 했고 대통령의 고향이 양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양산과 김해 그리고 창원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우세라고 한다라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진주 영역도 상당히 불리한 부분을 좀 뺏어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승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접점일 것이냐 하는 거고 생각보다 드루킹의 문제가 경남 판세에 영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향이 없었던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향이 없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뭐 제가 거기서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도 과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개인과의 사실관계도 해명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예.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더 나을 것이 있느냐라는 데 대한 경남 도민들의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상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 스캔들의 문제든 어떤 공격이 일방에서 일방 공격이 통해야만 이게 통하는데 실제로 그 공격을 드루킹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했을 때 이쪽에서도 니네들은 어땠느냐. 더 큰 공권력을 통해서 더 심하게 하지 않았냐. 군인이나 여러 가지 국정을 통해서. 그랬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강하게 드루킹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부분이 통하지 않았다는 부분.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당력을 총 집중해서 경남도 선거를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민주당 당직자들도 공공연히 얘기할 정도인데, 그것은 뭘 말씀드리냐면 드루킹 문제가 아직 그 시간이 특검이 시작도 안 되면서 시간이 있어서 좀 드러나지 않는 측면, 이슈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그 민주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경남에서의 진출, 민주당의 그 뭐라고 그러죠? 동진 정책이라고 그러나요?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당은 방어할 것이 여러 것이기 때문에 좀 힘이 좀 딸리고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상당히 또 중간에 흔들렸기 때문에 총력을 집중하기도 좀 어려웠던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또 재밌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서 났습니다만 박사모 경력을 가지고 민주당에 그 출마를 하신 분이 충남 태안에 있었고 양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에 깊이 지지해왔던 핵심 세력들이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왔다라는 부분이 큰 틀에서 그냥 스인 보트청의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는 층이 아니고 실제로 축을 옮겨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만큼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이길 수 있는데 어쨌든 저쪽 텃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찌감치 이겨왔기 때문에 시너지를 가집니다. 말하자면 부산 사람들 출신의 많은 고향이 경남일 수도 있고 경남 사람들의 많은 출신이 부산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고 울산까지 건네지거든요. 이번에 결과를 보면 사실 그게 연동되고 있다는 것이고 심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부산에 말하자면 시장의 선거를 뛰어넘어서 구청장 선거도 거의 민주당이 14대 5 정도 초반에 아까 여론조사 나왔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단순한 어떤 흐름 여론전으로 오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말하자면 등을 돌리고 많이 이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경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층이 이제 예컨대 영남에서 여당 쪽으로 돌아섰다. 뭐 그거는 현실이니까 인정하는데 다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선거하는 사람이죠. 이길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않아요. 선거하는 사람은 진짜 자포가 자기 하지 않는 한 그 자기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만 한국당이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밀리고 있는 거지. 아니, 제가 말씀드린 한국당이 것은 무슨 뭐 질 것 같아서 지도부가 힘을 쏟지 않은 건 저는 아닙니다. 모든 선거에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데 집중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데 집중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데 집중하겠습니까? 후보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러나 당 지도부가 어디를 갈 거냐 하는 것은 조금만 도와주면 이길 수 있는 데를 간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김태호 후보가 여론조사에 비해서 상당히 약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컨대 이제 좀 지도부가 좀 더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면 공천도 좀 그 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역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고 전 이랬으면은 김태호 후보가 이겼을 것 같은데요. 예. 이길 수 있죠. 뭐 그러니까 그래 왜 그러지 못했느냐는 것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지역 구도가 그럼 과연 뭐 항상 늘 매번 선거 때마다 이 지역 감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당 지지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지난 선거부터 약간씩 변화는 있었다지만 이번 선거가 많은 변화를 보여준 것이냐 아니면 현재 그냥 바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힘입은 이 바람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이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역 구도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구청장 뭐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후보의 인물됨에 따라서 완전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구도가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이 더 말하자면 정치 위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부터 더 모든 정당이 고개 숙여야 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보수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라 이런 이분법적 논리도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선거에 따라서 100% 보수적일 수도 있고 100% 진보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념형 선택보다는 굉장히 실리적 선택으로 가고 있다. 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 서구 정당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한 정당이 아니라 이 제도를 지지한다는 선택에서 선택적 정당 선호를 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유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법안을 어떻게 내느냐, 어떤 제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하게 국민들이 반응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실력 없는 정치를 할 때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이번에 다 이겼다고 다음 선거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사례 하나 들면 2006년 5월 노무현 정부 말,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에 끝나야 돼요. 노무현 정부 말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당시 이제 저희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2석, 당시 그 민주당이 4석, 12대 4입니다. 지금하고 거꾸로 한 자리 차이 나죠.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156대 44. 이 156은 이제 한나라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보수 대 진보 구도,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구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되 상당히 그 엷어지면서 중간층이 상당히 두터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층, 스윙 보트층이 두터지면서 그 아까 말씀했듯이 대선 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볼 때는 아주 썰물이 극치이죠. 네,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공학적으로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이러한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우리가 못해서 뭐든지 다 댁들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빚었을 거다. 그래서 보수는 괴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오만한 표현이다. 물론 저희가 반성하겠지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저 분석이 틀렸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 인식 차이는 저게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과거 2006년 사례를 가지고 지금 예측한다는 거 무의미 있습니다. 이번에 말하자면 어떤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예측이 빗나갔는데 실제로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4차 혁명이 가지고 오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걸맞지 않다.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가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갈수록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보수의 재편이 꼭 필요한 시기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보면 이번에 보수에서 그나마 뭐 됐다면 무소속으로 나온 원희룡 후보가 이제 확실시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무소속이라는 점. 하지만 김문수 후보나 남경필 후보,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위를 했는데 과연 이 중에 이제 어떤 구심점이 생길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이 짜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차주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일단은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수가 괴멸됐다 얘기하는 분들은 좀 말은 쉽지만 정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모르는 얘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컨대 자 그 출구조사만 보면 출구조사표를 이렇게 보면 과거 그 대선 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대선 때에 비해서 한국당의 표는 늘었어요. 물론 이제 중도표를 2대 1로 한국당이 1, 그리고 2를 민주당이 가졌죠.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당의 표가 마이너스 됐거나 현재 원래 그 상태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당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거다. 물론 그러나 중도층을 끌어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은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신의 계기로서 대개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지적하셨듯이 지방선거가 어떤 새로운 힘을 얻는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한 주자들이 다음에 이제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분들이 아마 앞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반드시 또 그런 면만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현재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원래 뛰었던 주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복귀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기운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현재 뭐 당의 어떤 뭐 현재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당의 쇄신을 얘기하면서 주자로 나오고 그러면서 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수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합리성 또 새로운 메시지를 가진 그 메시지와 어울리는 후보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그게 딱히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어렵사리 김문수든 또 혹은 그 김태호든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고 뭐 나경원도 있을 수도 있고 원희룡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희룡 후보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민주당도 갈 수 있다. 혹은 말하자면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왔다. 정치 행보는 굉장히 많이 선거는 당선돼서도 스탠스는 굉장히 꼬여 있는 상태라서 많은 내상을 입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남경필 지사는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던 인물이다. 연정을 했고 미래의 가치에서 깊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측면. 그리고 사실은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후보로서 의미 있는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서 이미지를 가졌느냐. 오히려 굉장히 보수 또 극우에 가까운 태행적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미래에 필요한 보수의 역할을 해내기에는 이미지에 안 맞다. 이런 면에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까도 제가 여기서 이제 전에 나온 패널들 얘기해 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는 보수고 여기는 극우고 여기는 개혁 보수고 이렇게 단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사전에 나온 건지 아니면 법전에 있는 건지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뭐 이 보수 정치 활동을 제가 지금 거의 뭐 2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용어들은 상당히 저 이 보수를 가르기 위한 분들의 어떤 그 이 일종의 이제 편 가르기 위한 일종의 말장난 같아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래서 실제 그 물론 현재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그 김문수 지사가 파시스트입니까? 그 한국의 어떤 그 군부 독재와 어떤 저항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극우라 이렇게 폄하합니까? 그거는 한 사람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세치혀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일단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잘못된 거고 본인에 대한 어떤 상당히 정치적 뭐 길게 모독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예, 없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스랑스레 남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 예. 얘기를 하세요. 또 이렇게 국민 이미지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지금 보수 혁신에 있어서 1번 가치는 신의와 사실은 통합입니다. 그러면서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지. 그걸 어떻게 그 무슨 뭐 너는 자기네 집안 일도 아니면서 너는 좋은 편, 너는 나쁜 편 가른다는 거 자체가 그거는 제가 그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현재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너는 주사파, 너는 종북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박원순 후보, 지금 개표율 서울시장이 25.3%인데요. 박원순 후보가 56.7%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사상 첫 3선 시장의 타이틀을 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죠. 박원순 후보가 이번에 이제 3선 됨으로써 대선 고지에 올라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이분은 이제 전문 단체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거는요 특징이 뭐냐? 하여튼 시대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와 제도와 같은 미국조차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권 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시장을 한 번 더 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소위 말하면 이제 패널들
이 평론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치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이 오히려 한 발 뒤로 밀려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있을 대선은 또 다른 그 시대의 새로운 화두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민주당에서도 주자로 나설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합을 겨룰 뻔하다가 물러서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안거하는. 그러니까 12년간 서울시장을 하게 되면 이미 익숙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된 것도 사실은 이분이 뭔가를 새로운 걸 제시해서 된 거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제가 좀 말씀 본인한테 미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덕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재명 시장 도지사 이제 후보만 해도 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많지만 자기의 그 화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저지를 사람이다라는 화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정말로 무색무취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을 탔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한 것이 곧 이분에게 다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선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분에게는 또 대선에 마이너스가 되는 선거였다라고 감히 제가 그 예언을 합니다. 네. 네. 뭐 지난번 대선 저분은 이제 박원순 시장 정무부시장 출신이니까 뭐. 네. 그런 일을 했는데 말하자면 삼선 시장을 안 하고 정치를 해서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시장을 한 번 더 하면서 오히려 또 맵집을 키우고 한 번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마침 또 시점으로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 지방선거 끝나고 대선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 시장님이 12년을 한 건 아니거든. 재보궐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말하자면 손학규 후보랑 유사할 때 자유로운 복장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복장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1, 2, 3번이 보면 네. 1번, 2번은 당 복장을 입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만은 뭐 네. 반팔이나 자유 그런데 복장을 이제 입었다. 눈여겨 볼 만한 것은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선거 운동을 할 때 민주당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낭 메고 혼자서 와이셔츠 차림으로 두벅두벅 다녔고 어떤 구의원 후보의 유세 단상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그동안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유세라기보다는 모든 열악한 지역에 집중 유세를 많이 다녔거든요. 중랑이라든지 중구라든지 몇몇 어렵다고 보는 데를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번 뭐 탄핵 정국에서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나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요 속에 분명히 내재돼 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을 삼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위를 놓고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겨뤘습니다. 문제는 그때 3위 된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압감이 클 것이다.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대로라면 안철수 후보가 될 건데 누가 더 어떤 뭐 치명상, 어떤 부담 이런 걸 갖게 될까요? 그거는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그죠? 이게 이제 뭐 이건 제 표현이라기보다 홍준표 대표가 저한테 한 표현인데 이 버리는 카드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됐지 누가 후보가 됐지 누가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김문수 후보는 여기서 당의 어떤 그 후보로서 사실 십자가를 지는 입장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도 일단 우리 편을 결집하는 것부터 하자. 시간이 너무 없다. 사실 물론 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제 좀 더 중도로 사실 개개인의 이익에 부각하는 공약을 쭉 치고 나가면서 중도로 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중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출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이 표를 늘리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보수와 중도 양쪽에서 이제 표가 점점 늘어났는데 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본인에게 좀 기분 나쁜 얘기 같지만 제 얘기를 좀 새겨서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후보를 쉽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자신이 50%일 때 5%인 그 박원순 후보한테 쉽게 넘겨주듯이 마치 개인 주머니 또 넘겨주시지 이번에도 내가 저기 2등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냥 후보를 양보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의로 그 후보라는 것은 일정의 공당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어떤 당의 어떤 논의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양보하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뭐 나중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제 한국당을 흡수할 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자의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치를 쉽게 보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게 이번에 저는 투표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뭐 저도 비슷하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하셨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생각이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부시장 할 때 그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지사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사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도권판에 나와요. 서울시장은 일면 정치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은 어떤 면은 규모라든지 중요도로 보면 경기도지사가 더 클 수도 있고 예산 규모라든지 또 서울시장에 못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은 격이 총리급이기 때문에 한 급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모든 정치적 이벤트를 경기도지사이면서도 서울시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야지 서울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이 안면에 내줬기 때문에 그런 한이 맺혔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돼야 되겠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열망들이 더 강했을 거라고 보고 열심히 뛰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도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 개인의 어떤 역량과 리더십의 문제 못지않게 아까 우리가 이미 논의했습니다만은 정당 자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 너무 말하자면 늦게 이렇게 지방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뛰는 후보들의 면면도 잘 조직되지 못했고 그걸 스포트해주는 어떤 사무국의 어떤 보좌진들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의 생각과 달리 3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이의가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셨던 경기지사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경기지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스캔들 문제라든지 또 뭐 개인 가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그 영향력을 통해서 구도를 바꾸려면 남경필 지사가 거기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그 김영환 후보처럼 굉장히 바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본인이 뭐 자식의 문제라든지 본인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어떤 상대방 후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자기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그건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예.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의 악재를 지렛대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예컨대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글쎄 제가 볼 때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김부선 씨와의 관련 문제가 의혹대로 사실이라면 본인이 그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 것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무선 씨한테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한 점 이런 것이 좀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문제로 삼는 거죠. 뭐 사실이 아니라면은 뭐 문제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뭐 이것도 또 운동장론인데 미안하지만 대선 후 1년이 아니라 대선 후 2년 만에 치러진 선거라면 그 게임은 해보나 마나였을 거다. 그리고 이번 선거도 한 달 더 있었으면 이것도 상당히 결과가
저는 달라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는 게요. 경기가 크게 서울을 중심으로 2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북부하고 남부. 현재 평화 기조의 새 정부가 만드는 어떤 남북의 평화 기조가 경기 북부에 있는 분들 또 강원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마음을 흔들렸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흔히 우리가 이부 망천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 계시는 지역입니다만은 부천, 인천 지역이 흔들렸습니다. 어쨌든 서부 진역의 경기도권에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표를 앗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니까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뭐 이부망천이 저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에 있는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죠. 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격전지였던 경남지사 선거 개표 내용을 보고 있는데 36.6%가 개표가 됐고요. 현재 김경수 후보가 49.2%, 또 김태우 후보가 46.8%로 표 차이가 아까 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15,000표 정도로 표 차이가 좀 늘어난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윤곽이 더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김태호 후보가 그동안 선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 결과 전체 판세를 보게 되면 뭐 한국당이 예상보다 참패를 거뒀기 때문에 뭐 홍준표 대표가 앞서 책임지겠다라고는 했지만 어떤 식의 책임일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차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식의 책임을 좀 줘야 뭐 수습이 될까요? 아마 당대표를 사퇴하시겠죠. 당대표 사퇴하고 아마 홍준표 대표와 함께 당직에 등용됐던 분들도 이참에 사퇴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와 같이 일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분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좀 이렇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그것을 좀 이렇게 사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던지는 또 그런 이 사나이다운 지금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러한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이거 갖고서 뭐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거나 또는 다음에 뭐 이번에 던져놓고 다음에 무슨 내가 재신임 받기 위해서 다시 당대표에 출마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사퇴 이후에 깔끔하게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책임질 것이다. 사퇴를 책임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저도 홍준표 대표 스타일로 봐서는 좀 그런 어떤 깔끔한 행보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물론 이제 최고의 지휘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6군데 이긴다. 뭐 6군데를 못 이기면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강단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면은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를 다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디를 봐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6군데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저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말하자면 패기 이런 것은 당장 내가 그만두더라도 이런 어떤 자기 당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리더십으로서 쳐줄 부분은 좀 분명히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본인 마음의 상처도 입었을 겁니다. 두 가지 상처였을 텐데 후보자들이 자기를 피했다는 부분,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중간에 또 뭐 어떤 뭐 말하자면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천권 의원들이 사퇴하라 이런 어떤 백의종군하라 이런 공격을 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 마음의 어떤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찌감치 속으로는 선거 끝나고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민주당 역시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죠. 이번 결과도 어떤 바람을 좀 일으킬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좀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느 분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딱 없습니다만 이해찬 전 총리님, 그다음에 이제 김진표 전 부총리, 의원님 또 비롯해서 청와대나 또 혹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윤호중, 뭐 최재성, 뭐 김두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하겠다. 송영길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이해찬 총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상당히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민주당이 그 일정하게 다만 제가 확인하는 것은 아마 친문 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많이 반영하려고 할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서라도 다음번 당대표 쪽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다. 그렇게 보면은 또 누군가 그림이 그려지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제3지대를 표방했던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호남에 적통을 잇겠다라고 하면서 나왔지만 생각보다는 뭐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당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사실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가장 이번 선거에서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승민, 안철수 또 손학규 이분들 간의 시너지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도부도 서로 갈 길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사무국 자체도 아예 시너지를 못 만들어서 실제로 4분 오열될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당 존립 자체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뭐 안철수 후보 본인의 어떤 그 거치 문제를 포함해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약진을 하지 못했고 호남에서 물론 대체적으로 어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몇 석의 어떤 기초단체장들 자리를 가져갈 수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하고 연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또 혹은 뭐 어떤 과정에 따라서는 자발적인 어떤 합당의 모습을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른미래당의 어떤 그 미래보다는 조금 질서정연하고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뭐 좀 신중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바른미래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또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 이제 주로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보면은 출구 조사를 보면은 과거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대선 때 얻었던 표가 2는 민주당 쪽으로 1은 한국당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바른미래당에게도 상당히 참담한 그런 결과이지만 제가 볼 때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꼭 제도 탓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선거가 지금 승자 독식형으로 돼 있다. 이렇게 탓만 하면 안 되고 본인들의 어떤 비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쭉 그 짧은 기간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했던 모습들 보면은 민주당 더하기 한국당 나누기 2는 중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상당히 그 고민하지 않는 산술적 그 어떤 태도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당이라기보다는 제3당 지향의 어떤 그 캐스팅 보트를 진 제3당 지향의 태도 또는 그 각각 그 바른미래당 선수들이 개개인적으로 주로 한 게 뭐예요? 한국당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주로 일관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 좀 뉴스에 많이 타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본인들에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이번에 김영환 후보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박수 받았지만 본인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됐듯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바른미래당 그 선수들이 하는 얘기,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을 그래도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이런 일행을 해야 되는데 쉽게 특별히 또 한국당은 또 전국적인 또 이짐의 현상이 있어가지고 한국당 공격하면은 뭐 아주 그 욕도 안 먹고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 언행을 어떤 시간을 텔레비전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누가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일단 안타깝습니다. 예, 그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저렇게 쪼그라드는 거에 대해서 좀 잘 하셔가지고 그러나 참 힘들어요, 솔직히. 그 중도의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좀 잘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가 다는 아닙니다. 지방선거에 이번에 참패했더라도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총선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시 그 기회들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제가 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차명진 새누리당 전 의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